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이남우 교수님 만나러 시애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 지금 미국 현지에 계속 계시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다가 시애틀로 가셨대요. 한번 시애틀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애틀로 지금 옮기셨는데 시애틀 날씨 비슷하네요.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모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차로 한 10시간 이상 북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국이 그만큼 크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보면 기업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처음부터 여기 본사가 있었고, 네, 아마존이 또 여기서 창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타벅스. 네,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미국 리테일러 중에 가장 그 하이엔드 고급 제품을 파는 백화점인 노스트롬이 음, 또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인력 시장이 크니까 이 IT 쪽에 그래서 구글도 큰 사무실이 두 개가 있고 음, 빅테크들이 여기다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8년 만에 왔는데 놀란 게 그 샌프란시스코는 약간 그 다운타운은 조금 요즘 조용하거든요. 근데 네, 그 건설 경기가 엄청 그 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 뭐 플로리다로 이제 또 많은 그 금융기관, 뭐 로펌,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그 동부 뉴욕에서 이제 많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텍사스로도 최근에 많이 내려갔죠,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여기 서부 쪽에서는 시애틀이 엄청나게 경기가 활성화가 됐고, 인구도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서 지금은 한 거의 80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활력 있는 도시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시애틀 하면 사실 그 유명한 영화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그 이야기를 올려주시는데 잠은 잘 이루셨죠?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네, 네, 잘 자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예. 가을부터 비가 많이 오는 이제 우기 시즌인데, 음, 여름은 날씨가 좋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보다 한 5도 정도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특이한 것은, 여기 그 파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그래서 뭐 되게 생활 수준이 높은 도시인데 파리가 왜 네.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날씨가 온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잘 안 치우나? 예, 어쨌든 시애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해주실 텐데, 일단 앞서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듯이 테슬라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최근에 뭐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실 텐데, 어떤 주제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준비를 한 것은 이제 첫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시장이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극도로 패닉을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greed and fear의 공포, 그 fear 국면이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오늘 뭐 4천에 거의 안착을 했는데 S&P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서베이 매월 중순에 발표하는 걸 보면 거의 지난 금융위기보다도 더 아주 극도로의 그 비관론이 미국의 펀드 매니저 사이에 팽배한데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한 2, 3주 전부터 시장을 조금 우리 좋게 보자 하반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테슬라 얘기 이제 준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얘기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원 메디컬이라는 헬스케어사를 39억 달러 한 음, 5조 넘는 가격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아마존 관련돼서 제프리라는 미국의 이제 중형 증권사가 그 사업부별로 따로 가치 평가를 해서 많이 저평가됐다. 이제 그런 리포트를 내서 이제 월가에서 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펀드 매니저 서베이 요 내용이 사실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에서 이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코멘트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데가 이제 그 메릴 린치를 인수하면서 이제 메이저 증권사로 부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전체 전 세계 그 전략 투자 전략을 총괄하는 마이클 하트네. 그러니까 저랑은 옛날에 동료였는데 이분이 한 10년 넘게 매달 이 서베이를 해요. 그래서 매달 중순쯤
이번에는 한 8천억 달러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의 결과를 갖고 지금 현 상황의 월가의 미국 펀드 매니저의 이제 컨센서스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그 이제 그 운영의 묘, 그 해석의 묘가 필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변곡점일 때 이제 그런 그 해석이 필요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미국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때보다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론이 지금 팽배하다.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bearish, 특히 이제 내년에 펀드 매니저들은 기업 이익이 감익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은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거랑 또 반대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올해도 이익이 증가하고 내년에도 한 5에서 10% 이익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죠. 근데 하여간 이것은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그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게 미국 연준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75bp를 올리겠죠, 금리를. 근데 결국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에 계기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연준이 보지만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9.1% 지난주에 발표되는데 이제 연준은 PC라는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는데 이것이 최근에 보면 한 6.3% 지난 두 달 나왔는데 이것이 4% 밑으로 꺾이면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아니란 얘기죠.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이제 빨간 박스를 쳤는데 S&P 지수가 지금 뭐 4천까지 회복을 했는데 3,500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의 패닉을 우려해서 연준이 뭔가 금리 관련돼서 일단 그 상승을 멈추거나 일단 그런 그좀 방향 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볼 때 현금 비중을 높이는데 기본적으로 뮤추얼 펀드 우리 보통 뭐 미래에셋, 한국 투신 뭐 이런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을 따라가는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거의 안 갖고 갑니다. 1, 2%.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을 6% 이상 올려서 지난 2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을 이제 베어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현재.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가장 그 투자 그 포지션이 몰려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그 포지션이 집중돼 있나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음 그림을 보면 현금. 달러 강세.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외화는 그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주가처럼 장기 상승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라는 건 두 나라 통화의 상대 가치 아니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포지션이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강달러도 어느 시점이 되면 꺾일 것이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그것이 계기가 되고 우리나라 원달러도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요 서베이를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시장이 정말 펀드 매니저들도 안 좋게 보네라기보다는 지금 뭐 공포에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bearish하면 네. 주식을 팔 사람은 다 팔아서 추가적으로 더 팔 사람이 없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조금이라도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연초에 너무 주가가 이제 고평가가 됐으면 추가로 살 사람이 없으면 네. 주가는 빠지는 건데 지금 그쵸. 이제 반대 상황이죠. 더 그래서 팔 사람이 변곡 없다. 예, 예.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이것을 역발상, 이제 contrarian trade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두 번 이건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인데 네. 실제 지난 1, 2년 동안 피델리티, 웰링턴, 티로 같은 초대형 미국 펀드들이 빅테크 5개 종목, 테슬라,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비중 축소를 언더웨이트를 해왔어요. 그게 이제 시장을 끌고 내려온 건데 시장이 돌았으면
이 펀드들이 이런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저점에서 한 24%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뭐 애플도 한 20% 이상 올라왔고, 뭐 넷플릭스 이런 건 30%, 40%, 테슬라도.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음. 근데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는 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경기가 돌아설 땐 자동차, 테슬라, 빅텍, 반도체, 금융주, 그다음에 국내에서 쿠팡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일직선으로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언제가 바닥일 텐데 지금 이 바닥을 쳤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아마 음. 다시 하락을 하고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주가가 일직선으로 매년 20%씩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익을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하향 조정하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S&P가 4천에 왔으면 퍼가 다시 17배, 18배가 돼요. 음. 그러면 이제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는 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또 높은 우리가 기대감은 과도한 낙관론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기다리시는 테슬라에 대한 좀 실적 분석과 또 향후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볼 텐데, 요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도 어제 보니까 이남을 좋은 주식 연구소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교수님.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 보통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업로드하고 IR 홈페이지에 1시간 후에 경영진이 1시간 정도 경영 성과, 음. 전망,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한테 질문을 받아서 Q&A를 하는데 어제 네. 이제 일론 머스크도 직접 참석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한 세 개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년 후에 2026년 예상 주가가 1,800달러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테슬라 팬들이 많이 오셔서 댓글에 엄청나게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어떻게 1,800달러밖에 안 되느냐 그런 그쵸. 분들이 되게 삼천슬라 많았습니다. 예, 기대하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적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똑똑한 경영자예요. 그래서 네. 오늘 스냅 실적에 나와서 주가가 장 끝나고 나서 25% 폭락을 했는데 음. 거기에 유언 스피걸보다는 진짜 똑똑한 게 이 사람이 2분기 실적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추려고 그동안 몇 가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경제에 관해서 아주 나쁜 요즘 느낌이 든다. 네. 그런 얘기도 했고 지금 뭐 베를린 텍사스 공장 신규 공장이 뭐 수조 원의 돈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을 암시를 해서 그거보다는 실제 실적은 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음. 주가가 뭐 10%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 3프로 청취자 구독자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으로 당분간 몇 년 동안 연 50% 전기차 판매 증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뷰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네. 제일 중요한 메시지고 특히 최근에 한 6월 달에 주 단위로 3만 대를 생산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음. 3만 대라는 건 연율로 따지면 150만 대 아니에요. 근데 네. 일론 마스크가 어제 연말이 되면 우리 주 단위로 4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음. 200만 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record breaking second half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생산량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달성했고 3분기에 수익성이 많이 돌았을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네. 물론 트위터 관련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회사 발전에 열심히 일하겠냐. 그래서 본인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율주행을 위해서 자기는 테슬라에 전념을 하겠다. 최선을 음. 다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세 네. 가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쏙쏙 한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얘기도 이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거를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근데 어제 800슬라 회복하면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 배경이 뭐 있을까요? 저는 뭐 픽업 트럭 얘기인가? 왜 이렇게 올랐지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음. 세 가지 메시지가 이 전기차에 특히
그 테슬라가 독주를 앞으로 계속 많이 하고 엄청난 고성장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가장 강한 메시지였고 실제 이제 그것이 발표되고 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월가 증권사들이 다 이익 추정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뭐 고먼삭스 거를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데 기업 이익을 올해 내년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한 15에서 20%씩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면 주가는 이제 그것을 반영하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한 좀 그 걱정, 우려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반발이 좀 많았다고 말씀하셨던 2026년 테슬라의 예상 주가 부분을 어떤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좀 예상을 해서 1,800달러가 나왔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음. 실적 발표됐을 때 740달러 기준으로 2026 말에 이제 테슬라 예상 주가가 1,800달러가 되면 매년 주가가 30% 이상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어마어마하게 그쵸. 대단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 4달러를 예상하신 네. 분도 계신데 일단 이제 제가 몇 가지 가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라는 것은 내가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가정을 깔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회사 매출액이나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50%씩 증가를 한다. 네. 그리고 2026년에 순이익률이 20%가 되면 음. 이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매출이 이제 앞으로 많이 돼서 네.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한 100조 원쯤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애플의 퍼 25배를 곱하면 음. 이 회사 예상 주가가 한 1,800달러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네. 상당히 아주 훌륭한 음. 시가총액이 뭐 1조 달러 가까이 되는 회사가 주가가 매년 30%씩 4, 5년 오른다면 뭐 음. 대단한 거죠. 네. 자, 1,800달러도 지금은 사실 800달러 선에서 이 1,000달러가 오르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높은 숫자 들었다가 이렇게 낮추면은 약간 또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이해는 합니다. 자, 저희가 항상 이제 테슬라 이야기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는 5대 리스크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장기 성장성이 뛰어나지만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를 많이 지고 이제 음.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알고 투자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한데 개인 투자가 비중이 거의 한 40% 됩니다. 이 네. 회사가.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올해 내년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미래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높게 유지가 되니까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높고 음. 최근에 우리가 겪은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키맨 리스크, 그 다음에 중국의 최대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따라서 항상 중국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리스크는 제가 새로 교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가 좋은 사람을 많이 뽑기도 하지만 성격이 좀 강하고 이 회사가 이제 드라이브가 강하니까 또 좋은 분들이 퇴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AI 총괄하는 앙드레 카팔스라는 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AI 우리 아는 그 교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천재라고 이 사람이. 오. 그리고 이제 AI를 총괄했는데 오토파일럿 같은데 이제 그 AI 관련된 일을 직접 총괄을 했는데 이제 어제 Q&A에도 나온 거 보면 좋은 관계를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마스크는 이 사람 떠난 게 아쉽지만 120명의 그 코딩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있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는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애플이 그 전기차 자율주행을 결국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뭐 당장은 아니지만 네. 잠재적으로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5대 리스크는 늘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테슬라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의 판매 대수 이번에 굉장히 우려했던 게 공장이 문을 닫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뭐 한 25만 대 정도 네. 생산하고 판매했으니까 음. 상당히 잘했고 실제 이제 주 단위로 지금 3만 대를 글로벌리 생산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의 150만 대 되니까 음. 지난 분기 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가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판매 대수가 좀 적고 적게 생산을 하고 최대 공장의 상해가 거의 2달 이상
셧다운을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도 네. 전기차도 여전히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야지 돈을 많이 버는데 실제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이 28%, 물론 이제 지난 분기보다 한 5% 포인트 하락했지만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전사가 한 15%, 상당히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한 5만 6천 달러 자동차 판매 가격이 이 정도 됐거든요. 7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한 25만 대 팔면 이제 분기 매출액이 한 20조 원쯤 되죠. 그래서 3분기 하반기가 되면 상해 가동률이 지금 거의 풀로 올라오고 독일하고 텍사스 신규 공장이 이제 초기 비용이 항상 많이 드는데 여기가 이제 생산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달러가 좀 악영향을 이 분기에 미쳤대요. 이거는 여전히 뭐 유효한 것이고 근데 원자재 값이 3분기 들어서 떨어지는 게 상당히 3분기 때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음.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일주일 전만 해도 월가에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아주 안 좋아지면서 순현금 흐름, 그러니까 네. 현금 흐름에서 설비 투자를 뺀 게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다. 그런 약간 좀 부정적인 얘기를 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 6억 달러 이상의 순현금 흐름을 창출을 해서 여전히 회사가 이익 창출력이 대단하다. 이제 그런 좀 뭐 걱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좀 잠재우는 그런 네. 긍정적인 실적이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켜 줄 만한 내용들이 어떻게 됐든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열어둘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테슬라. 앞으로 또 얼마나 빨리 이 800 슬라에서 더 올라가게 될지 또 주식 분할 얘기를 이제 곧 들려줄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좀 주가의 모멘텀이 될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이야기 앞서서 잠깐 해주셨는데요. 그 헬스케어사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전부터 알리바바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이런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의 산업을 계속 키우는 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아마존의 인수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장기 음. 성장성이 빅텍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가장 네. 큰 이유가 이제 아마존 프라임 고객이 미국만 1억 6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 음. 전체 인구의 반이죠.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프라임 고객이고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데 이 고객이 또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고 아마존에 대한 신뢰가 높은데 새로운 사업을 붙이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존 비즈니스가 성장이 둔화가 돼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창출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아마존의 장점인데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 좀 드리겠지만 미국 전체 GDP의 20%가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만큼 음. 압도적으로 큰 산업인데 그만큼 이제 산업도 크지만 비효율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존의 그 장점이 그 산업이 크고 비효율성이 많은데 새로 들어가서 그 비효율성을 제거해서 시장을 잠식하는 항상 그런 전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미 아마존이 아마존 케어라고 온라인 그 진료를 이미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거기에서 네. 훨씬 크게 사업을 하는 상장사 원 메디컬이라는 데를 39억 달러 한 5조 넘는 돈에 전격 인수한다고 발표를 음. 했습니다. 모두 현금을 하는데 이제 100% 지분을 다 인수해요. 근데 한국 같은 데는 보통 어떻게 하죠? 한 30% 지분만 인수를 하고 네. 대주주한테는 1, 200% 프리미엄을 주고 음. 소액주주한테는 아무런 인수를 안 해서 소액주주는 소외가 되는데 네. 아마존은 역시 100% 지분을 인수해서 완전 자회사를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음. 해서 이런 것을 우리도 많이 따라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아마존이 이렇게 헬스케어 진출을 더욱더 좀 빠르게 한다라는 데는 그만큼 미국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헬스케어가 굉장히 크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사실 아마존이 좀 어떻게 보면은 도태돼 있고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뭔가 쇄신이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좋은 회사를 다니는 전문 직업가들은 이제 회사에서 의료보험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민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의료비 때문에 보통 한번 의사 가서 상담하면 한 20만 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되게 관건인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비효율성이 많아서 시스템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온라인 진료 그다음에 전국을 다 통합해서 그 효율성, 그 비용을 절감시켜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잠식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인데 되게 좋은 것 같고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낙후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한국 분들이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교민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이 그 전 세계에서 최고지 않습니까? 아주 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음. 있으니까. 네. 건강보험도 최고고 저는 이제 실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실비보험을 참 잘 가입했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어쨌든 이제 아마존의 이러한 행보가 굉장히 또 주가나 실질적인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제프리 쪽에서 나온 아마존에 대한 평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내용도 함께 좀 봐주시죠. 그 제프리라는 데는 이제 뭐 중형 증권사예요. 근데 네. 상당히 뭐 똘똘하고, 근데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가 하반기에 아마존이 실적이 돌아설 것이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이제 사업부별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서 기업 가치를 부여해서 다 더해보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제 논리가 뭐냐 하면 아마존의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 달러인데 클라우드 비즈니스 하는 AWS만 해도 여기가 이제 순이익이 한 25조 원 정도 납니다, 1년에. 근데 거기가 PE가 한 40배 정도는 곱해야죠. 그러면 AWS만 시총이 1조 달러가 육박을 하고 그리고 광고 부문이 한 3천억 달러 되면 지금 전자상거래 온라인 부분은 실제 시장이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인색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그 되게 펀디멘털한 분석입니다. 네. 과연 이제 아마존의 이러한 행보를 시장에서는 또 얼마나 재평가를 하게 될지 사실 주식 분할 이후의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또 이러한 새로운 행보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애틀 현지로 넘어가신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